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선택이 일상이 된 도시의 현대인에게 우울함과 박탈감, 스트레스는 친숙한 감정이죠. 오늘날 심리상담처가 성황을 이루고 무수한 자기계발서가 서점에 쏟아지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상담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1,800만 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 중 대부분이 심리학 강좌와 책, DVD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고 있는 현실도 이를 반영합니다. 100% 안전한, 행운이 보장된 길로 가고 싶다는 야심. 현재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관계부터 경제행위의 결정, 위안과 치유의 역할까지 모두 심리학이 떠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납니다. 과연 사람들은 심리학이라는 위상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은 심리학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이 정확히 무엇을 정의하는지 알기도 전에 그들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이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 이 무조건적인 신뢰는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소한 행동에도 심리적 설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 특성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특성이라고 여기게 되죠. 이를 반엄 효과라 합니다.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1949년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테스트, 사주풀이란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문장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조사라고 설명, 질문에 답하게 한 것이죠. 모든 참가자가 같은 내용을 읽고 답한 이 설문조사의 평균 신뢰도는 4.3, 반엄 효과를 효과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최근 심리상담소, 관련 도서와 잡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 포러 효과의 임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 심리학에 속지 마라 다큐멘터리 팀은 버트럼 포러의 실험을 간단히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는 총 9명, 20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있는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찍는 거예요, 이거? 참가자들은 버트럼 포러가 실제로 사용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설문이 저명한 심리학자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격 유형 판단 검사거든요. 그래서 1949년에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만든 거고 꽤나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온 설문인 만큼 읽어보시고 신뢰도를 기입해 주시면 되세요. 열심히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 문제를 풀고 난 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했어요. 평균 몇 점으로 나오셨어요? 4.1점 나왔어요. 4.1이면 꽤 높은 수치인데 푸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통? 되게 안 그런 문항도 있는데 대부분 되게 저 성격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5점이 꽤 있었어요. 제가 진짜 딱 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 하면서 저랑 조금 해당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 9명의 평균 신뢰도는 3.8, 5점 만점에 비하면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곧 이 실험이 진짜 성격 유형 판단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예요 이게? 아 진짜 완전 속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제 얘기였거든요. 이게 근데 별자리나 운세 같은 그런 거였다고요? 아 뭐야 이게? 이게 박철우 실험자가 3.7 동점이 나왔어요. 평소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낯서네요. 걔는 좀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애라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같이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보면은
네, 자신이 품은 희망 중 일부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쩐지 약간 좀 그랬어요. 되게 풀면서 막 진짜 시험 같은 것도 해본 적 있어가지고 되게 이거 진짠가? 근데 내 얘긴데? 막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친구들이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믿고 그러면 아 저거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왜 믿나 했는데 저도 막상 하니까 저도 이거 믿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같이 심리학의 속성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반음 효과를 간과한 채 심리학을 완벽히 나를 설명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라도 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화가 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항상 자신보다 남들이 더 쉽게 큰 성공을 이룬다는 생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해지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결정을 잘 못 내리는 편이라던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하는 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번아웃 상태에 쉽게 빠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이 심리학적 질병의 전조로 여겨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날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엄격할수록 특이한 성질은 병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설사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 자체를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성에 의해서 증상이 질병으로 명명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심리학의 첫 번째 약점입니다. 최근 조울증이나 결정장애, 공포증처럼 질병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여지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오늘 뭐 먹을래? 뭐 먹지? 아, 우리 너무 결정장애야. 조울증이냐? 뒤질래? 와 뭐래? 질병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든 만큼 유명 인사들이 어떤 공포, 강박, 우울증 등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정신적 질병이 진단되는 횟수가 그 전에 비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번아웃 증후군 현상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번아웃 증후군은 우울증의 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독일에서는 2006년과 2008년 사이 이 질환에 걸린 환자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노동 환경이 악화되어 일어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마치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즉, 오늘날 정신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의사의 활동 영역이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세태와 깊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4차 개정판에는 395가지의 장애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우울증에는 20여 개의 종류가 있죠. 잠재력에 대해 상상을 자주 하거나 성인 비디오를 자주 보는 증상은 성욕 과잉이라는 병명으로 개정판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 편람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신경 쓰는 여성은 신체 인지도 왜곡으로, 편식을 하는 사람은 섭식장애로 진단받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환자를 하나로 묶지 않고 증상에 따라 세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장애 범주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병리적인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될 필요성들이 1차적으로 있거든요.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일 뿐인, 더 쉽게 얘기하면 나와는 다를 뿐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병화 할 수도 있는 이런 걸 생의료화라고 해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ADHD 또는 자폐아 또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또는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진단받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거기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하겠죠. 어찌 보면 이런 일련의 그 연결고리들이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이 같은 심리학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가 국내 ADHD, 결핍-과잉 행동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의해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ADHD. TV와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다소 산만하거나 시끄러운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나 지자체에 의해 ADHD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성장이 멈추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공부에 집중을 못하거나 워낙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ADHD라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ADHD를 알아서 약을 복용할 정도의 이제 그런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 워낙 ADHD라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반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많이 축 처져 있는다거나, 아이도 이제 자기가 약을 먹는다는 상처, 그리고 어머님이 그걸 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처럼 약물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치열한 시장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사들은 어쨌든 고객 확보가 된 것이고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약을 먹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심리학이 가진 학문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증상을 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려는 것은 왠지 궁금해집니다.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 강도 높은 업무량, 성과 중심의 사회적 요구,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근 10여 년간의 한정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아웃 진단수가 증가한 것, 과거라면 다소 과격한 성향을 지녔다고 여겨졌을 아이가 ADHD로 진단받게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의식에 방연된 결과물일까요? 이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려는 현대인의 강박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고 심리학을 통해 이를 치료함으로써 이상적인 행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심리학은 우리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시켜주고 자신을 또는 자신의 아이를 정상의 범주 속에 유지시켜줄 하나의 종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아마 모두들 시계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네, 무언가를 떠올리지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이미지가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현상, 우리는 역설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내 안에 몰두하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진 심리적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질병이란 게 그거죠. 디지즈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DIS 더하기 EASE거든.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질병인 거죠. 결국 아픈 사람들이 편안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게 의학적 의미의 트리트먼트, 치유이든 세라피적인 의미의 치유이든 어쨌거나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거나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제거한다거나 라고만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핍은 충족되어야 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박이 돼서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닐까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인지를 따지려 합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아 하고 스트레스를 빨리 떨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탈출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의 위기감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박탈감을 극복하거나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보장한다는 발전과 성공에 속지 마세요. 파고들수록 삶은 지뢰밭이 됩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칼 하나가 전부인데 스푼만 10,000개가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아?